6화. 그날 밤 미경은 돌아가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생각했다. 카페는 망할 위기고 빚은 늘어만 가고 있었다. 반면 정숙은 아들 준호의 문제로 카페 사업까지 망쳤는데도 여유있게 살고 있었다. 미경은 충동적인 생각을 했다. 그 진주 목걸이 하나만 팔면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미경은 정숙의 진주 목걸이를 훔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엇을 한 것인가? 미경은 집에 돌아가 그 목걸이를 보며 후회했다. 밤새 자책했다. 정숙은 자신을 딸처럼 생각했는데 미경은 새벽 4시에 다시 정숙의 집에 몰래 들어가 목걸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7화.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미경은 다시 정숙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계획을 세웠다. 정숙의 집 구조를 기억했다. 침실, 거실, 보석 상자의 위치, 정숙이 자는 시간대를 알았다. 미경은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했다. 며칠 뒤 아파서 딸과 손자를 데려다 달라고. 정숙은 기꺼이 승낙했다. 며느리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미경은 정숙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뛰어내릴지 돌아갈지 선택해야 했다. 미경은 선택했다. 그것도 최악의 선택이었다. 8화. 정숙은 새 집에서 몇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악몽을 꿨다. 사람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꿈. 목이 졸리는 느낌. 깨어나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정숙은 밤마다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거실에 화분이 깨져 있었다. 정숙은 자신이 깬 기억이 없었다. 며칠 뒤 잃어버렸던 목걸이가 다시 나타났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정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손자 지우에게 물었지만 지우는 모른다고 했다. 정숙은 이웃에게 조심스럽게 이전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물었다. 이웃은 말했다. 이전에 혼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집이라고. 9화. 정숙은 무서움에 떨기 시작했다. 혹시 귀신이 나타났던 걸까? 자신을 나쁜 기운이 따라다니는 걸까? 정숙은 불안해했다. 도시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집이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고 말했다. 정숙은 부정을 타기 위해 이사를 고려하기까지 했다. 손자 지우는 할머니의 변한 모습에 불안해했다. 정숙은 밤마다 침실에 불을 켜고 잤다. 어두움이 두려워졌다. 화분이 깨진 이유, 목걸이가 나타난 이유, 이 모든 게 귀신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정숙은 미경에게 전화를 했다. 미경에게 자신이 겪는 이상한 일들을 말해줄까 싶었지만 미경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화. 며칠 뒤 정숙은 몸이 심하게 아팠다. 감기가 들었거나 스트레스였을 수도 있었다. 정숙은 미경에게 전화를 다시 했다. 딸 같은 미경이 필요했다. 정숙은 미경에게 부탁했다. 손자 지우와 함께 밤을 새워달라고. 미경은 망설였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을 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결국 그 밤 정숙의 집으로 갔다. 정숙은 미경을 보고 안심했다. 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다. 정숙은 침실에서 잠들었다. 미경과 지우는 거실에서 잠을 청했다. 11화. 밤 2시 미경은 일어났다. 손자 지우가 잠든 것을 확인했다. 미경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미경은 정숙의 침실로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 통장 인감 도장을 찾았다. 미경은 정숙의 비밀번호를 알았다. 지우의 생년월일이었다. 미경의 손이 떨렸다. 보석 상자도 들었다. 1,500만원대의 비금속 장신구들, 진주, 다이아, 금, 모든 것이 빛났다. 미경은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다. 가슴은 터질 듯했다.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미경은 정숙 몰래 집을 나갔다. 12화. 미경은 보석을 팔았다. 환전상을 찾았고 정가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도움이 됐다. 1,200만원을 받았다. 미경은 가장 급한 빚부터 갚았다. 하지만 죄책감은 갚을 수 없었다. 미경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숙이 깨어나 자신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의 표정. 미경은 언제 경찰에 잡힐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지 않았다. 정숙은 미경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경은 자신이 더 이상 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도둑이었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짓밟은 배신자였다. 13화. 경찰은 한 달 뒤에 왔다. 정숙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도둑이 들어간 통장 거래 기록을 따라갔다. 200만원이 출금되어 있었다. 정숙은 보석도 찾지 못했다.
미경의 신용카드 거래 기록을 따라가니 보석 환전상이 나왔다. 미경은 결국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 미경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빚 때문이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과연 정숙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미경은 정숙을 만날 생각에 자살까지 생각했다. 14화 재판정에서 미경은 정숙의 얼굴을 마주쳤다. 정숙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화난 것이 아니라 실망한 듯했다. 판사가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미경은 울면서 대답했다. 빚 때문이었고 절망 속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숙은 자신을 딸처럼 사랑했는데 자신은 그 사랑을 배신했다고.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판사는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숙은 선처를 부탁했다. 그 여자가 준호 때문에 겪은 고생이 컸고 준호의 무책임함이 미경까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15화 결국 정숙은 미경을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다. 정숙은 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할 말이 없었다. 정숙은 미경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를 미워할 수 없다고. 너는 아들 준호 때문에 당한 고생이 많았고 내가 너를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미경은 그 순간 극도의 죄책감 속에서 해방되었다. 혹은 더 깊은 죄책감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 정숙은 미경의 빚을 갚아주기로 했다. 미경은 거절했지만 정숙은 고집했다. 혈연이 아니지만 딸은 딸이라고. 미경은 정숙의 품에서 울었다. 그렇게 진짜 용서가 시작되었다. 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상처를 얻었지만 그래도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실수와 용서를 통해 더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다.